오늘 그 선생님 가족관계에 대한 이 주제로 저도 재미있게 아주 강연 들었고요. 저는 출간 승려이지만 가족관계에 대한 것을 깊이 고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제 많은 신도님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역시 가족관계에 대한 고통과 고민에 대한 걸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사실은 깊이 잘 알아야 되는 또 그런 사람의 하나이기도 해요. 근데 제목에서 이제 애착에서 뭐 순환으로 라는 이 제목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게 잘 정하셨다. 우선 이제 불가에서는 그 애착 때문에 집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윤회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노라. 그래서 그 애착을 놓는 방법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정말 텍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애착을 버려라. 보통 이렇게 그동안은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 애착 관계를 순환으로 바꾸는 것. 그게 굉장히 신선했고 참 좋았습니다. 그 선생님 그 유튜브 강의를 보다 보니까 20, 30대 청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선생님의 그 고전학 강의 어떻게 저렇게 열광을 할까? 열광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엔 열광하던데요. 네, 전혀 아닙니다. 네, 그들은 이렇게 먹는데 열광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참 많은 그 젊은 청춘들이 와서 어떻게 저렇게 관심을 가질까 했는데 선생님께서 그 백수로 살으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저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가 보다 했어요. 백수로 산다, 살아라 보다 일단 처음에는 백수여도 괜찮아. 저도 이제 그렇게 변화했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이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당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너무 부끄럽고 뭐 세상에 너무 좀 기죽고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괜찮네. 그 다음엔 이렇게 사는 게 최상이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백수의 정치경제학이라는 것을 딱 발견했을 때 이게 조금 스님 앞이라서 그런데 부처님 공자님을 보고 저분들도 백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안 하시잖아요. 뭐 부처님이 백수다. 네, 공자님. 근데 이제 공자님은 정말 72군데 나라를 다 유행하시면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이제 다 거부당하신 거니까 진짜로 이제 노년의 백수가 되신 거예요. 본인이 원했는데 안 된 거고. 부처님은 이제 막 붙들었는데 이제 나가신 거고. 근데 이제 연암 박지원 같은 경우도 이제 능력이 되는데, 자발적으로 길에 나선 거고. 그래서, 정말 멋있는 분들은 쫓겨난 게 아니라, 나처럼 취직이 안 돼서 백수가 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백수가 되는구나. 그걸 알고 이제 큰 전환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제 지금 만약에 청년들한테라면 어차피 백수 될 건데 자발적으로 되라.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아마 코로나 이후에는 더더군다나 이제 다 그냥 프리랜서? 이제 그냥 자기가 자기 노동을 스스로 조율하는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당연히. 지금까지 쭉 그런 게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변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제 그 길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마음이 문제잖아요. 그걸 대하는. 그래서 백수는 미래다. 백수는 자유인이다. 자유인이 되는 그 핵심 뭐냐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게 이제 가출하는 게 아니라 출가하는 거죠. 가출은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못 참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나오면 진짜 정말 너무 초라하고 스타일 구기고 갈 데도 없고. 가출의 차이는 이거고 출가는 갈 곳이 확실히 있고 가면 스승이 있고 친구가 있고. 네, 좋습니다. 오늘 그 강연 중에도 말씀하셨고 또 써놓으신 책들 그리고 그 핵가족에 대한 말씀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핵가족이라는 것이 그 존재 방식이 그
그 민주주의의 기본 윤리를 다 먹어치운다. 그래서 최소한의 존엄성도 없이 그들에게 남는 것은 욕망뿐이다. 이런 말씀이 되게 남았어요. 그 기생충 이야기도 하시고 설국열차 이야기도 하면서 결국 남은 것이 욕망밖에 없다. 그리고서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가족들이 뭉쳐서 모여서 사는데 코로나가 온 것을 계기로 해서 욕망과 거리두기를 좀 해봐라. 이 말씀이 제가 좀 가슴에 남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이 내 삶에 뭐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고 의미다. 이 말에는 뭐 굳이 뭐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또 뭐 가족이 아닌 채로 살아도 또 뭐 나름의 의미를 찾으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더 나가는 거죠. 항상 가족이 전부야. 그럴 때는 이미 이제 이 욕망 안에는 타자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윤리가 없어지는 거죠. 윤리는 나와 너와 나와 타자들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함께 도모하는 건데 우리만 잘 살면 돼. 이게 너무 뼈에 사무쳐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그 문제로 들어가면 판단이 완전히 정지가 되는. 근데 이거는 핵가족에서만 일어났던 일이고 동양에서는 적어도 서양은 뭐 그 신화가 전부 가족 막장입니다만 거기는 워낙 전쟁과 그 해적 뭐 그런 하여튼 굉장히 살기가 각박했더라고요. 서양 문명을 보니까. 그런데 동양은 일찌감치 가족 윤리를 그래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도 결국 평천하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핵가족에 그런 게 있나요? 우리의 가족의 사랑이 인류를 구할 거야. 이게 있나요? 인류에 관심이 없어요. 아예. 근데 이런 게, 엄마도 아빠도 애도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럼 교육은 도대체 뭔가? 핵가족이 다 먹어치우는 건가,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정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모든 정책은 다 그냥 가족 단위로 하고, 가족이 또 뭐 다 그러니까 이제 복지가 늘어나니까 가족이 이제 생로병사를 다 감당을 못 하는구나. 그러니까 육아도 그 노인 부양 이것도 다 이제 복지가 개입을 하는데 정서적인 거, 정서와 윤리의 문제는 국가가 전혀 어떻게 못 하는 것 같아요. 사회 시스템이.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국회의원이든 정치인이든 우리 국민을 어떻게 잘 살게 할까에 어떻게 인격적으로 완성이 되고 더 고귀하게 살게 할까가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이라는 사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지금 인도도 똑같이 막 자본주의 약육강식에 살 텐데 거기는 이제 그 종교와 밑에 깔려 있는 전통 사상이 주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부자인 나라에서도 꼭 여행을 가면 인도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정신적 자산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은 K-팝이나 K-스포츠 있잖아요. 우리가 막 엄청나게 전 세계 자본의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걸 탐방하러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너무 그 안타까움이 막 느껴졌어요. 저는 고전을 늘 배우고 있으니까 이게 주는 이 정신과 영혼의 그 안정감 그리고 노병사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제 길을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노동 화폐, 가족 이거밖에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이 100세 인생을 살아가지? 100세라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신적 자산이 이렇게 실종이 됐을까?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핵가족이 다 먹어치우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욕망과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백수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혹시?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이제 유행을 했는데, 거리두기라는 말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어려운 말인데 갑자기 어느 날 너무 편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대 문명 자체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거리두기예요. 왜냐면 위생은 서로 터치를 안 해야 되거든요. 깔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하고 접촉을 하여튼 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생활 침해하면 안 되고, 뭐 친한 척하고 이러면 촌스러운 거고, 막 이런 이제 문화가 형성이 돼 있어서 다 개개인이 개인으로 살아. 인디비듀얼한 그런 분할 불가능한 존재로 막 살아요. 그런데 거리두기를 하라.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뭐 이미 원래 했던 거잖아. 위생 권력이 얼마나 강조했던 건데. 근데 그게 왜 안 될까 보니까 욕망이 거리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도 다 지금 다시 이 팬데믹이 다시 오고, 뭐 미국도 그렇고 남미 이런 거는, 근데 상대적으로 아시아권은 이게 좀 조용하잖아요. 막 그쪽이 워낙 심하니까. 그런데 그게 차이가 뭐냐면, 그 유럽인들은 마스크 쓰고 이 거리두기가 안 되는데 욕망의 거리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분들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자하고 공감하는 건 절대적으로 안 하고 거리두기를 하는데, 욕망은 거리두기를 하면 발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쇼핑, 클럽, 술, 전부 다 이건 엄청 밀착하면서 뭐죠? 이 비말을 있는 대로 막 투여해야 하는 상황, 그거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쇼핑도 조용히 이렇게 뭐 명상하든 이런 자세로 하는 게 아니고, 뭘 고를까, 물건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이게 아니고 군중이 있는 데 가서 막 그냥 그 열광 속에서 하는 거를 원하고, 그 음악을 즐기는 것도 그래야 되고, 막 열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딱 드러나게 된 거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렇게 그래서 아주 역설이잖아요. 타인에게 관심이 없는데 놀 때는 막 그냥 화끈하게 막 접촉을 해야 돼. 그러면 이거는 다 욕망에서 욕정이죠, 욕정. 성욕이 개입이 안 되면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뭐 예술혼이라든지 뭐 우리가 그런 다른 종류의 감각적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열광을 안 합니다. 오로지 그건 성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쓰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선 거리두기 안 돼. 근데 타인한테는 관심이 없어. 이게 바로 욕망이 폭력이 되는 거거든요. 타인을 나의 쾌락의 대상으로만 쓰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너무 내가 갖고 싶고 탐해. 근데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싶지 않아. 이게 폭력이라고.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면 그것을 알고 싶어 해야 돼요. 알고 싶어져요. 무한한 호기심이 나오게 돼요. 네. 그러면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그 가족관계가 뭔지, 뭐 그 사람의 내면에 뭐가 있는지 전혀 알고 싶지 않은데 갖고 싶어. 이게 폭력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욕망을 쓰는구나.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탁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정과 의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백수들은 거리두기가 불편하지가 않아요. 거리를 좁힌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밀착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스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스님들한테는 저 말이 되게 참 원래 그 거리가 너무 멀지 않나요? 네, 사찰을 가면 너무 떨어져 계시잖아요. 사찰도 넓고 가까이 밀착하는 적이 없는데 뭐 새삼스럽게 거리두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게 욕망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청년들한테 이제 이렇게 방역 지침을 할 때 노래방을 가지 마, 술집 가지 마, 뭐 클럽 가는 애는 뭐 거기 안 들어올 테니까. 클럽을 다니면서 감이당에 와서 고전을 읽는다. 이거는 뭐 신체가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걔들도 그렇게 억압이 아닌 거죠. 뭐 많이 절제할 게 별로 없는 거.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구나.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이제 우리가 해야 돼 욕망과의 거리 조절. 그러니까 근데 가족이라는 게 왜 이렇게 밀착하냐? 그러면 욕망을 공유하기 때문에 밀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먹고 쇼핑하고 이런 걸로만 주로 관계를 맺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삶의 이제 지침을 삼기가 이제 기준이 생겼잖아요. 이제 타인과 공감을 하고 욕망은 멈추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욕망과 거리두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적에 이렇게 감염 전파하는 거를 멈추지 못했던 것인 거잖아요, 사실. 근데 코로나 발생도 이미 그런 거죠. 그렇죠. 야생동물에 대한 탐욕. 이거는 야생동물과 공감을 한 게 아니고 먹고 싶어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서식하고 어떻게 사는지 박쥐의 서식, 저는 동물의 왕국을 정말 즐겨보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 사자들도 사냥 성공률이 30%도 안 돼요. 먹고 살기 진짜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걸 보고 깊은 공감을 합니다. 또 진짜 그게 너무 정교하게 최선을 다해도 초식동물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초식동물이 떨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워낙 빨리 달리기 때문에 약을 올리면서 도망갑니다. 그럴 때는 좀 잡혀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며칠 굶었는데 지네는 많잖아 숫자가 뭐 이런 느낌을 갑자기 제가 동일시를 한다니까요. 이런 게 이제 공감인데 그걸 먹고 싶어하고 이번에 제가 알게 됐는데 박쥐를 먹고 싶다도 너무 이상한 욕망이에요. 근데 박쥐, 천상갑 이런 건 다 뭐냐면 정력이에요. 성욕이에요, 성욕. 그래서 그 이상한 야생동물들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더 충격적인 건 곰이나 호랑이 이런 애들을 애완으로 만들어요. 마취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걔들은 저게 안 되잖아요. 길들이기가 안 되니까. 너무 진짜 잔인한 방식으로 사냥을, 테라피 사냥이라는 게 있더만요. 총이 있는데 총이 있으면 쏘고 싶대요. 근데 쏘면 범죄니까 야생동물들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갖고 싶어. 그건 뭐야? 파괴하고 싶어. 그때 느끼는 쾌감. 그래서 소유라는 게 그냥 우리가 소유를 내려놓는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소유하는 거 그리고 내가 조금 나눈다로 안 돼요. 소유 자체가 쾌락이 관계돼 있고 쾌락은 폭력이 관계돼 있어요. 소유를 탐착하는 사람이 절대 자비심을 느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걸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알게 돼서 그래서 이 핵가족이 요 관계는 요거밖에 없으니 욕망의 거리두기가 가능할까? 그러면 이 시간이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제 멈추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거리 조절을 하고 그러면 공감력이 커진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욕망과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거리두지를 못하고 욕망이 계속 일어나는 것. 그 욕망으로 인해서 사실은 타자들에게 끊임없이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이렇게 핵가족들이 폐쇄되어 있는 것. 그 핵가족이 외부로 좀 흘러나가야 되는데 흘러나갈 통로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외부로 통하는 통로가 없는 핵가족. 내 세상이 전부다. 가족만이 전부다.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그런 욕망이 좀 생성된 거 아닐까요? 네. 그게 이제 정말 자아를 구성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결정적으로 아파트예요, 아파트. 네, 정말 아파트가 이 마음의 병의 거의 90%가 저는 아파트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족이 옴짝달싹 못하는 것도.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광적인 이 욕망도 너무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원한다가 아니잖아요. 집을 상품으로 만들고 집값이 오르는 쾌감.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이제 집을 잃게 되는 상황이 거기 전제되는 거 이런 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아파트 구조 자체가 외부랑 통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근데 이제 이렇게 오면 이제 놀라는 게 벌써 막 이렇게 아직 건축에 대한 상상이 바뀌잖아요. 그럼 기가 순환이 되잖아요, 이게 정말. 근데 아파트에는 기가 순환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넓어도 거기를 인테리어를 다 채워놔요. 현대인은 또. 그래서 꽉 막힙니다. 더 큰 데로 가면 더 많이 채워놓은 거 있어요. 쓰레기통에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각 방에 이제 갇히고 말을 주고받는 관계가 없고, 기가 언제 순환이 되죠? 말하고 생각, 이 발이 움직이는 만큼이 기혈 순환인데. 예. 그러니까 집은 머무르면 안 되는 공간이에요. 집에 있으면. 무조건 정말 해 뜨면 나와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예. 그래서 낮에 햇빛을 받는 한은 가족과 절대 연락도 하지 마라. 생사 걸리지 않는 한. 길 가다 만나도 모른 척을 해라. 해지면 봅시다. 이렇게. 그래야지 되는데 그 안에 그렇게 있으면 갇혀 있다고 느끼잖아요. 갇혀 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는 생사 확인만 해라. 네. 그러니까 생사가 위험할 때만 이제 연락을 하는 거,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친구와 스승이나 뭐 세대가 다른 나의 어떤 길벗이 있으면 걱정 안 하잖아요. 거기서 해결하는 거죠. 네. 근데 못 믿는 건 뭐야? 부모가 나가서 그런 청년과 벗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안 하니까 자식도 못 믿고. 그러니까 내 자식도 나 없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핵가족이라 그러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엄마, 아버지, 아들, 딸 아니면 딸 또는 아들 뭐 이런 식의 딱 4명 4인 구조, 4명을 형성하는 4인 구조를 핵가족 형식으로 가장 그 기본적인 모델을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그 4사람이 서로 무슨 대화를 그렇게 나눌 게 있으며 자식이 부모 만나가지고 무슨 공감 능력을 가진 대화를 그리 하겠느냐. 자, 아마도 그것의 근간이 되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그 입시는 엄마들의 입시지 자녀들의 입시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엄마들의 그 입시 전쟁, 이게 대한민국의 교육이 붕괴된 것, 이게 결국은 핵가족에서 이어져 온 그 가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아까 수신제가 그 치국 평천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그 교육 문제, 이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교육에 매달리고 이걸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좋은 지혜가 있으신지. 그리고 말씀 중에 왜 우리나라의 교육은 우정이 없다. 친구를 짓밟아야 내가 거기 설 수 있기 때문에 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친구를 짓밟기 전에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적인 거야, 그냥. 친구였다가 짓밟은 게 아니고, 정말 한 명의 친구도 없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청년기에 10대에 친구가 없다는 게 이게 상상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된 맥락이 뭐 하여튼 이제 금융자본주의와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고도화되면서 정말 이게 역설인데 교육이 이제 그러니까 성적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활동으로 좀 전인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스펙이 되면서 부모가 다 개입했는데 엄마가 개입을 한 거예요. 우리 애는 소중하니까. 이렇게 돼서 너무 역설적이죠. 그 예전에 순수한 입시 교육일 때는 부모가 돌볼 여유도 없고 부모가 학교 오면 창피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고등학생인데 엄마가 오면 창피하고 사고 난 거지 엄마가 왜 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예 지가 알아서 하는 거여서 성적 순이긴 한데 거기서 뭘 배우는 게 있고 친구들하고의 연대가 있고, 지금은 엄마가 다 개입해서 전인 교육을 하는데 전인 교육이 엄마에 의한 전인적 통제야. 전인적 통제. 자율주도 학습도 엄마의 타율로 이루어지는 이런 역설이 일어난 거죠. 세상에 이거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멈춰야 돼요. 그래서 이건 실패한 거거든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실패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엄마들이 이제
자식 교육에서 손을 떼야 되거든요. 엄마가 내려놓아야 돼요. 엄마가 아니면 우리 교육은 절대 가능성이 없어요. 엄마들이 이제 자식을 포기해라. 포기하고 자기를 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 엄마나 그 가족들이 자식 교육에 그렇게 개입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더 스승을 찾아 보내거나 그 외부로 보내서 배우고. 원래 부모가 자식을 못 키워요. 그러니까 가르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스승한테 안내해주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게 공교육이 늘어났으니까 공교육에 맡기면 끝나야 돼요. 거기서 다 알아서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 애는 어쨌든 다 동의해. 근데 우리 애는 서울대를 가야겠어. 요런 엄마들이 전국에 다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공적인 거랑 이 자기의 사적인 거를 조절하는 거리두기가 돼야 되는데 안 된 거죠. 실패했으니까 인정하고, 우리나라 교육은 실패했잖아요. 네, 인정하고 이제 독립을 하는 거죠. 공교육 시스템 좋아요. 거기서 다 해줍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제 뭘 만들어가는 게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100세 인생이 됐잖아요. 엄마들이 애를 키워놓고도 이제 굉장히 오래 살아야 됩니다. 엄마들 인생은 뭐 지금 뭐 어떻게 과외로 해결됩니까 그게? 어떻게 사실 거예요? 저는 이걸 엄마들은 지금 자기 삶의 앞가림은 되나? 자식 걱정할 땐가 지금? 자식이 성공을 한다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해주나? 내 노년을 책임져 줘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인정해야 돼. 인정할 걸 빨리빨리 인정하는 거. 그러면 여성도 해방되잖아요. 해방되고 싶어 했잖아요. 지금 몇천 년 동안 여성이 해방이 뭡니까? 가사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가사. 근데 왜 안 놓고 있냐? 엄마도 친구가 없어. 안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놓으면 내가 관계가 하나도 없어. 내 자아의 거처가 없네? 이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뭘 해야 되겠어요? 엄마도 친구와 스승을 빨리 찾아야죠. 네. 자기 자신부터 먼저 건사를 이제는 하라. 그렇지 않으면 100년, 100세까지 굉장히 긴 시간, 50년 동안을 그럼 뭐 방황하면서, 예, 자식이 언제 연락하나 그것만 쳐다보고, 진짜 이런 엄마 있어요. 딸 대학 보내놓고 딸이 왜 전화 안 하나 이러고. 세상에 이렇게 불쌍할 수가 있어.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인생. 그래서 저희는 청년들에게 절대 엄마가 전화하면 바로 받지 말라고 합니다. 네, 두세 번 자른 다음에 받아라. 무척 바쁜 척 해라. 그리고 사실 애들이 바빠요. 세미나가 많아가지고. 그럼 또 막 엄마가 이렇게 상처받는데, 그러면 엄마도 책을 읽어. 그럼 되지. 엄마도 책을 읽고 책을 읽는 친구를 만들고 스승을 만나면 되지. 만나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 엄마가 사회적 네트워크를 좀 넓혀가면서 자신 발전을 위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자기 내면을 돌본 적이 없잖아요. 애 키울 때까지는. 그 인정합니다. 애 키우는 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가족을 유지하면서 내가 마음을 뭐 다스리고 이게 어렵죠. 번잡하고 뭐 끝도 없이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나니까 다 인정해요. 그러면 갱년기 이후에 이제 시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 이제 다 그때 이전에 내가 왜 나의 내면과 나의 인격을 돌보지 않고 살았는가를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는 시간이 됐고 경제력도 있고 애는 나를 돌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제 뭘 해야 되죠? 이제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해야죠. 정말 그 말씀이 이 현대사에서 너무 절실하고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에 이어서 요즘에 보면 뭐 이렇게 사업 실패를 했다든지 또는 이혼을 했거나 또는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았거나 뭐 이럴 적에 생활이 뜻대로 안 되면 자기 아이를 데리고 동반자살하는 사건이 굉장히 끔찍하게 많지 않습니까? 도저히 그 인간의 눈과 귀로는 듣고 볼 수조차도 없는, 그러니까 가족을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동반자살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게 아이가 도대체 죽고 싶지도 않은 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를 놓고 저도 고민이 참 깊어요. 가족 범죄가 날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 가족 범죄 문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가 됐건 아버지가 됐건 각자 자기 스스로의 자아 발전을 위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무엇인가에 대한 노력을 안 하다 보면 이런 가족 범죄를 사회에서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그 현 주소예요. 왜 가족이 저토록 서로를 미워하게 됐나. 그러니까 서로에게, 그러니까 이 이제 우리는 왜 이제 이 가해자, 그러니까 왜 가해자가 이렇게 이 사람을 죽이나, 이거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이 관계 안에서는 가족끼리 서로 그 사람의 죄와 업을 엄청 키워준 거예요. 그토록 서로 미워하는 채로 공존을 한 거. 그거는 거기 가해 피해가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사랑하고 선택한 거잖아요, 본인들이. 그런데 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는 사회적인 걸로 해결을, 그걸로 자꾸 그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하는가. 뭐 이제 범죄를 미리 막지 못하고 경찰이 뭐 어떻게 하고 그건 다 사후약방문인 거고, 애초에 이 관계가 그렇게 끔찍한 상황으로 가는 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묵인하거나 이렇게 한 거에 대한 통찰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랑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업을 엄청나게 업보를 심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억울할 뿐 아니라 이 죽인 사람은 도대체 저 사람은 살아서 저 지옥을 어떻게 감당하지? 그게 너무 끔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사슬을 끊어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정치인들이 중요한데 하여튼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 근데 이걸 오로지 법적인 이제 그런 문제로만 풀려고 하면 그 벌을 높이거나 이 경찰이나 공권력이 개입하는 걸 자꾸 높이는 걸로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분노는 제정신 차리지 못할 때지, 분노하는 사람이 뭐 법률이 어떤데 뭐 이러면 벌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면 문화를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없어요. 우리나라 사회적 이슈가. 좀 정치인들이 여야에서 이런 걸 갖고 좀 싸워봤으면 좋겠어요. 한국인의 정말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 고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걸 갖고 막 갑론을박을 한다면 진짜 너무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족끼리 알아서 사랑해야 돼. 그리고 드라마나 뭐 이런 이제 광고나 이런 걸 보면 막 끔찍하게 사랑하는 가족이 나오잖아요. 너무 예쁜 엄마, 아빠, 애도 왜 그렇게 예뻐? 그러니까. 그래서 핵가족에는 애가 이렇게 울퉁불퉁 생기거나 애가 공부를 못한다거나 애가 뭐 가출을 한다, 이러면 핵가족이 아닌 거야. 그것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쁘게 짜여진 가족 모델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족에 대한 표상을 비대하게 만들어서 자기 가족을 미워하는 근거로 삼게 되는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애는 저래야 되는데 쟤처럼 귀엽고 막 저래 똑똑하고 막 그냥 태어나자마자 막 TV에 나와서 엄마 아빠 돈을 펑펑 벌어줘야 되는데 찌질하게 지금 얘는 정말 똥오줌도 못 가리고 뭐 이렇게, 여기서 가정폭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막 멜로드라마에 막 너무 아름다운 커플이 나오면 불안해 죽겠어요. 이제 얼마나 많은 커플이 지금 서로를 갉아먹고 있을까?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마음이 짓는 집이에요, 집. 표상이라고 하는 거. 그럼 이걸 좀 그만하고, 좀 드라마도 이제 친구가 있고 이렇게 이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뭐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남녀 그 커플과 가족 진짜 정말 이거.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인에게 이 100세를 살아갈 때 필요한 정신적 자산과 비전, 이거로 방향을 사회가, 정치경제학이 바꿔서 그쪽으로 문화적인 통로를 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그거를 상식으로 전제를 하게 돼요.
아, 이제 애가 컸으니 독립하고 나는 이제 정말 내 인생의 구도자가 될 거야. 이때부터 내가 그동안 정말 풀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겠어. 이러게 너무 당연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는 길이 없어요. 중년에도 또 다시 대왕 돈가스 뭐 이런 거, 대만 카스테라 이런 거 또 시도해야 되고, 또 저기 80이 돼서도 주식을 계속 하시는 아버지를 모시는 거의 50대가 된 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이 노인이 돼도 청년처럼 건강하고 투자하고 벌고 즐겨야 돼.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는 우주. 그건 생태계가 이미 끝난 것 같아요.